네, 황보선의 주발사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쏟아지는 뉴스 속 진짜 뉴스의 밑줄을 그어보고, 자, 냉정하고 공평하게 생각해볼 지점에 TF도 그려보는 밑줄 코너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엔 특별히 2021년 신축년 새해 주요 정치 일정, 이슈, 논란들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일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연결되어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특별히 또 이종훈 시사평론가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세요. 예.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자, 이낙연 대표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거론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측은 뭐 청와대와 사전 교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뭐 당내에서 그 반발이 거세니까 그 한 발 물러서는 상황입니다. 이 논란 왜 하필 이 시점에 나왔다고들 보십니까? 먼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님. 네, 뭐 3일 만에 사실상 이낙연 대표가 하셨던 말씀을 거둬들인 셈이 됐는데요. 예. 일단 뭐 새해 벽두부터 이게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뉴스였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당 내부나 또 지지층 내부의 반발도 굉장히 격렬했고요. 이낙연 대표 어제 그 최고위원회 이후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 정치가 이제 진영 논리를 떠나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평소의 소신이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평소의 소신을 말씀하신 것 치고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네. 일단은 그 여권 내부의 공감대가 없었다는 게 결과적으로 가장 큰 패착이었던 것 같고요. 예. 당내의 최고위원들은 물론이고 또 의원들의 상당수, 지지층의 상당수가 여기에 반발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청와대와 교감이 있었던 것 아니냐. 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야권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부 뭐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그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또 네. 조호영 원내대표나 이게 의심의 눈초리는 있었지만 흔쾌하게 환영하는 안철수 그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면에서 야권의 적극적인 공감도 이끌어내지 못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세 번째로는 이게 이제 중간층 민심을 좀 잡아보겠다. 예. 네, 이런 판단이 깔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고 또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서 민심이 굉장히 사납고, 그리고 추윤 갈등에 국민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은데, 예. 정말 중간층이 원하는 정치, 중간층이 바라는 여당의 포용력이 이런 거였을까?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국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민심을 읽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다지 그렇게 썩 바람직한 제안은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이낙연 대표의 리더십이랄까요? 네.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되는 그런 결과를 낳은 게 아닌가 봅니다. 예, 현재로서는 일단 이 대표의 리더십이 좀 손상을 받는 상황인데, 앞으로 특별한 어떤 전환이 없다면은요. 이를테면 네네. 이달 중순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선고가 14일에 있고요. 아마도 지금 그 직후로 그 대통령의 그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그때쯤에는 또 입장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용 여부가 나와야 예. 그 입장 표명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일단 현재까지 여론 지형으로 봤을 때 이 얘기를 다시 꺼내들기는 조만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네. 어떻게 상황 보십니까? 이 대표의 처지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과연 했을까요? 이분이 이렇게 들고 나왔을 때, 사면 얘기를? 본인 예상하고 좀 반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좀 용두사미가 좀 돼버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청와대도 보면 반응이 이낙연 대표의 제안도 없었다. 입장도 없었다. 네. 입장도 없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결국 이제 청와대하고 사전교감이 이제 없었던 것으로 귀결되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이렇게 보면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결국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지지율 관련해서 좀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하고의 경쟁 부분에서도 그렇고 좀 뒤지고 있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네. 나타나고 있으니까 예. 뭔가 반전 카드로 결국은 이걸 던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생각했던 것은 어떤 통합적 리더로서의 이미지 네. 그런 걸 좀 부각을 해서 중도층 내지 보수층으로 좀 지지세를 획득을 하면서 예. 나는 좀 외연 확장성이 있는 네. 사람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네. 실제로 그런 효과도 기대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좀 실패한 거 아니냐. 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지금 사실은 대선 주자로서 행보에서도 굉장히 좀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일각에서는 이 이낙연 대표가요, 그 뭐 이신점심으로 또는 선의로서 어떤 문 대통령이 이 사면 부분 관련해서 결정을 하기 쉽도록 뭔가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려고 이렇게 한 것 아닌가 이런 해석도 있긴 합니다.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렇더라도 이제 최근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독대도 뭐 연이어 있었고 예. 그런 자리에서 그야말로 대통령의 의향도 좀 이렇게 타진을 해보고 해야 하는 거죠. 예. 이런 중대 사안은. 네, 네. 그리고 사면은 뭐 그 민주당 대표가 결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국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해야 되는 사안인데 사전교감 없이 그런 걸 진행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거죠. 예. 자, 그런데 만약에 사전교감 하에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진행을 했고, 이렇게 약간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본 다음에 네. 청와대는 뒤로 빠졌다라고 얘기한다면 네네. 문재인 대통령 결국 나쁜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어허, 예. 근데 그랬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네. 지금 이제 그건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도 부담이 많이 따르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공식적인 반응이 일단은 좀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 사전교감 없이 그러니까 좀 본인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득이 될 거다라고 뭐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어쨌건 그런 그 선택이 하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어떤 치밀한 어떤 전략 전술적인 계산 하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을 가능성도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랬다면은 여론이 좀 나쁘다 그래서 3일 만에 물러서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낙연 대표가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예. 주관적 선의는 가졌는지 모르겠으나 그것이 사전에 청와대와의 긴밀한 그 어떤 물밑 공감대를 통해서 나왔던 제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예. 근데 이제 결과로 보면 이낙연 대표가 가졌던 선의가 어쨌든 오히려 대통령한테 좀 부담을 지우는 네. 그 결과가 초래됐어요. 예. 여기서 만약에 그 1월 중순에 있는 재상고심 판결 이후에 예. 사면 논의를 다시 꺼내들기도 여론의 반발 강도를 봤을 때 특히 민주당 지지층의 반발 강도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게 됐고 네. 또 그 논의가 한편에서 나올 텐데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할 테니까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국민 통합의 뜻이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비판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그게 선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괜한 논란을 만들어서 오히려 대통령한테 부담을 지우는 듯한 그런 네. 결과를 초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박원석의 밑줄 시간은요, 이종훈 평론가와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올해 신축년의 그 주요 정치 일정 이슈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실 분들은요. 샵 0945번 유료 문자입니다. 로 보내주셔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바로 방송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공수처장 결국은 후보가 결정이 됐고요. 2명, 그중에 이제 1명이 이제 판사 출신이 이제 내정이 됐는데, 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야당에서는 계속해서 특히 법적으로 헌법소원 제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이 문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법적 공방으로 이어갈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훈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은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가 본인들이 반대한다고 이게 안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애초부터 하진 않았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 정도 계산했겠죠, 당연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계속 반대한 것은 이게 예. 이제 정치적인 공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출범했을 때 실제로 이게 혹시 야당 탄압이나 이런 식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좀 사전에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이제 반대를 했고 계속 지연 전술을 썼던 이제 그런 이제 맥락이 있는 거고요. 예. 그 연장선에서 본다면 이제 공수처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도 그러니까 공수처 길들이기를 뭐 나름 시도를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가 혹시 이게 좀 너무 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예. 수사를 진행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상황이 혹시나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뭐 야당으로서는 뭐 역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제 야당 정치인 대상으로 뭐 수사를 강도 높게 진행한다거나 이러면 이게 일종의 이제 공안 정치 비슷하게 이제 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좀 차단하는 의미에서라도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이 결과적으로 뭐 승패 여부를 떠나서 예. 계속 제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공수처 길들이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 길들이기를 위한 문제 제기 이렇게 전망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앞으로 야당이 공수처 출범 후에 어떤 식으로 뭐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국민의힘의 기조가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애초에 이 공수처법이 논의됐던 그 시점부터 예. 지금까지 일관되게 반대를 해오고 있고 또 헌법소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일단 이 기소권과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갖고 있는 공수처가 예. 헌법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그런 기구다라는 점에서 저는 헌법적 이슈를 제기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 이외에 국민의힘에서 제기하고 있는 예. 문제 제기는 예. 대부분 이제 정치 공세 내지는 이제 발목 잡기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예. 일단 관심은 이제 공수처장 후보가 정해졌기 때문에 20일 이내에 이제 오늘 아마 청문 그 요청서가 국회에 도착을 할 텐데 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인사청문 과정에서 지금 이제 그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향후에 공수처를 어떤 방향으로 예. 운영을 할지에 대한 대강의 밑그림 같은 게 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때문에 일단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떤 제도든 그 제도가 갖는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저 제도가 갖는 역기능만을 강조해서 저게 그 야당에 대한 사정기구 혹은 권력형 비리를 감싸는 은폐하는 그런 기구가 될 거다 이렇게 네. 예단하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저는 뭐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그 법의 작동 원리만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현재 권력을 갖고 있는 측이 훨씬 더 부담스러운 법안입니다. 물론 이제 이 법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야당의 비토권을 법 내에 포함했다가 예. 그 비토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한 번의 법 개정을 통해서 출범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를 은폐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그런 기구가 될 거다라는 거는 다소 이제 좀 비약이 있는 그런 네. 주장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런 주장을 국민의힘이 계속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뭔가 이 권력형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구나. 예. 내지는 뭐 검찰, 경찰, 법원 이런데 여전히 그 국민들 시선에서 보기에 있는 여러 가지 부패와 비위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그런 정당이구나. 네. 그리고 검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예. 그래서 검찰당이다 이런 어떤 그 비판도 있는데 검찰당이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해서 저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구나. 이런 어떤 그 여론의 반발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쨌든 공수처 출범 과정에서 했던 비판은 비판이고 제도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이 제도가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협력하고 한편으로 견제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의 일관된 반대라는 게 너무 지나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여당에서는 이제 뭐 또 검찰개혁 시즌2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검찰청도 없애겠다. 이런 법안까지 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현실화 할 수 있는 가능성 어떻게들 보십니까? 이종원 평론가님?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일단 이제 법안이 나오긴 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검찰청 자체를 없애고 이제 공소청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 대검찰청 없애겠다 예.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좀 논리적으로 좀 앞뒤가 안 맞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치경찰제로 좀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식 제도를 이제 쫓아가겠다는 이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검찰도 마찬가지 자치검찰제로 전환하는 게 맞는 거죠. 예.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여당 쪽에서 나온 법안을 보게 되면 그거하고는 좀 다른 방향성을 지금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검찰청을 없애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계가 돼 있고 예. 공소만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그런 거로 돼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미 자치경찰과 더불어서 자치검찰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한 바도 있고 해서, 범여권 내에서도 뭐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건 뭐 좀 수용되기가 힘든 그런 방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결국 법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국가 설계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치경찰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온 연방제 수준으로 지금 국가 구조를 바꾸겠다는 거하고 좀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검찰청도 만약에 향후에 제도 개선을 한다라고 한다면 특히 조직 부분에서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일단 민주당이 제안한 그 제도 설계 방안이 아주 명료하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현재는 이제 6대 중요 범죄에 대해서 여전히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예. 남겨놨는데 그것마저도 수사권을 다 떼어내고 검찰은 본연의 역할인 소추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라는 거는 뭐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면 그 떼어낼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거냐? 거기서 한편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경찰이 그 수사를 하고 수사 종결권을 갖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6대 그 범죄 이외에는. 예. 그러면 그 나머지 6대 범죄도 특히 그 6대 범죄 같은 경우 이제 권력형 부정부패나 이런 걸 수사하는 범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럼 그것까지 다 경찰에 주자는 거냐? 그럼 경찰이 수사권이 너무 비대해져서 그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수사를 하는 검사와 공소를 유지하는 검사를 분리하자. 예.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재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만들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수사기구, 수사청이라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걸 두자는 건데 그러면 그것과 현재 이제 경찰이 수사권을 가짐으로써 그 국가수사본부가 발족을 했는데 그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제도 설계상에 명료하지 않은 그런 점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고요. 예. 또 지금 이제 수사 기소권 분리를 1단계를 실험하는 단계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1단계 실험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좀 지켜보고 나서 수사 기소권 분리에 2단계 논의를 해도 늦지 않는데 마치 이게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이자마자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반작용 같은 네. 그런 형태로 이 논의가 나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숙고하고 조금 더 면밀해야 될 그런 제도의 문제를 그런 이 정치적인 어떤 다소는 감정적인 그런 어떤 반작용으로 내놓는 게 옳으냐 그런 면에서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실제 어떤 그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성숙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발의된 법안이기 때문에 뭐 실체화되기는 힘들겠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네. 자, 이제 세 번째 빗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서울시장, 그다음에 부산시장 4.7 재보선 다가오고 있는데, 자, 야권에서는 뭐 안철수 대표가 지금 뭐 발빠르게 출마했고, 그다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권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느냐? 아마도 연초 개각 이후에 뭐 출마 선언이 잇따르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종훈 변호사님? 네.
예, 뭐 이제 이미 그 뭐 출마 선언하신 분도 하신 분도 있죠. 있고, 이제 그렇긴 예. 한데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 환경이 좋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거죠. 예. 최근에 이제 전반적인 여론 그 지지율 추이를 볼 때 예. 그래서 아마 상당히 그 좀 출마에 뛰어드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고민을 한 후에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박영수 당장 장관도 이제, 있고 추미애 예,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예. 장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 네. 들어서 좀 신중론을 좀 많이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이 범야권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여러 사람이 지금 이제 출사표를 이미 던진 상태고 거기에 이제 안철수 대표까지 가세를 해서 예. 어떻게 보면 범야권 전체로 보자면 좀 판이 커져버렸어요. 예. 자, 그러면서 좀 거물 정치인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선 주자급이 결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당 입장에서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 우리도 선주자급을 이제 차출해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이미 이제 뭐 그 지난해 9월달 경에 이제 제기가 된 바도 있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정세균 국무총리 차출설 이런 것도 여전히 지금 유효하게 좀 남아 있는 상황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뭐 박영선 장관도 그 부분을 아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와 더불어서 뭐 일각에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 그만둔 예, 추미애 장관이요.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좀 뛰어들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뭐 이런 분석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하여튼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대선 주자급으로 양쪽 다 결정될 가능성이 일단은 좀 높아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네. 한마디로 좀 판이 커졌다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역시 그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서 성격이 좀 굉장히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 판이 더 커지고 체급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같은 전망하십니까? 일단 안철수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예. 재보궐선거에 무게감이 더해진 건 사실이고 예. 한도 커진 거는 사실이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선거의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당한테 그다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선거입니다. 예. 임기 1년짜리 그 재보궐선거 치고는 선거의 위상은 굉장히 커졌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선거 지형이 녹록지 않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 공식적인 출마 선언이 그다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는 우상호 의원 이외에는 네.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없어요. 박주민 의원도 그리고 최근에 들리는 얘기로는 네. 박주민 의원도 불출마 네. 쪽으로 지금 선언했다는 얘기가 예, 들리고 그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예. 박영선 장관은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떤 공식적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상대적으로 여당의 후보난 그에 비해서 야당은 후보군이 굉장히 난립하는 예.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저는 뭐 이 상태가 계속되기라고 표현할 수는 없다. 네. 2월달 돼봐야 안다고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선 후보론도 일부에서 등장을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안철수 후보가 나오면서 중도층 표심이 야당으로 쏠릴 가능성이 커지다 보니 여당 내에서도 현재의 당내에 있지 않은 네. 여권 내에서도 그런 제3의 후보를 등장시켜서 뭔가 이게 이제 선거 판도를 좀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김동연 전 네, 부총리 네,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예. 설들이 나오는데 예. 앞서 그 이종훈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정세균 총리 등판론도 나오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좀 확정된 구도를 보이려면 예. 2월쯤이야 저는 좀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때까지 여당은 아마 고민이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박영선 장관은 출마 선언을 할 거라고 보는데 네. 지금 일단 이번 개각 대상에서는 빠졌기 때문에 네. 본인이 출마 시점을 잡고 이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잡아야 되는 부담이 다소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출마는 할 거라고 보고요. 예. 근데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어려워졌다고 봐야죠. 지금 이 추윤 갈등에서 결국에는 그 여권과 또 이 정권에 여러 가지 손실을 초래한 그런 어떤 결과를 추미애 장관이 제공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추 장관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당내 공감대가 없기로 굉장히 힘들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방금 아까 그 나경원 그 국민의힘 전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뭐 지금 뭐 출마 고심을 계속 하고 있다 얘기는 했는데 아마도 뭐 조만간 뭐 결정을 해서 발표를 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은 듭니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이종훈 예, 변호사님. 뭐 예. 그럴 가능성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뭐 지금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이미 출마를 사실 한 거나 다름없는 그런 행보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범야권에 유리한 그런 지형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선거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 그 범야권에서는 많은 후보자들이 이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일단 이렇게 이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이면은 이제 결국은 근데 이제 지금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그 자신이 이를테면 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뭐 합쳐서 이를테면 뭐 입당을 해서 경선에 나설 것이냐 아니면 그냥 뭐 바깥에 머물면서 할 것이냐 전망은 물론 아까 나경원 전 의원도 그냥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 부분은요? 예, 그러니까 뭐 일단 뭐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대안에 대해서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요. 그리고 예. 약간의 여지들을 다 남겨놓는 발언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 완전히 뭐 부인하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고 안철수 대표가. 그리고 이제 뭐 합당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이제 계속 통합을 추진해 온 건 이제 분명한 사실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 밖에서 있으면서,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이제 그 후보자로서 예. 국민의힘하고 어떻게든 이제 뭐 순차 경선이든 공동 경선이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게 이번에 과연 이제 성공 카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여론 지지율 같은 거 추세를 보게 되면 뭐 안철수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비교적 높게 나오는 건 사실인데 예. 국민의힘에 지금 출사표를 던진 분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또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는 좀 더 높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오차범위 밖으로. 예. 그러면 국민의힘 쪽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고 만약에 뭐 나중에 순차 경선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꼭 이긴다는 보장을 지금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도 좀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잘 해야 할 거다. 안 그러면 뭐 그동안에도 이제 몇 차례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그냥 보태주고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은 박원석 전 의원님, 그 안철수 대표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까? 일단 뭐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한 차례 통합 경선을 통해서 예. 끝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통합 경선도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치르는 방식이 있고 국민의당에 입당하지 않은 채로 여론조사 형태로 치르는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현재 안철수 대표의 스탠스로 봐서는 뭐 입당을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선호하는 방법은 현재 국민의 당적을 유지한 채로 여론조사 형태로 모든 범야권의 후보가 원샷 경선을 하자. 예. 네, 이런 그 경로를 선호하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하나의 방식은 이제 그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 2단계 경선을 치르는 건데, 예. 그거는 이제 앞서 이종훈 평론가도 전망하셨듯이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국민의힘은 조직의 힘이 실려 있고 안철수 대표는 뭐 원내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대표이긴 합니다만 예. 한태상 조직력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장담할 수 없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경선 방식이어서 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선호하는 반면에 예. 안철수 대표는 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싶고 이 사이에서 조금 이제 힘겨루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근데 야권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열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여론의 압력이 작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이 날 텐데 이게 이제 너무 늦으면은 너무 늦어서 국민의힘이 자체 경선을 실시하고 자체 후보가 선출돼 버리면은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1월 내에 어떻게 결론을 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밑줄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 또 이정훈 시사평론가 함께 같이 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황 박사님 출발하신 아침 3부 마칩니다. 잠시 4부에서는 이 사면의 어떤 법리적인 측면 좀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스포츠 얼마나 좋은지 코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네, 새 정치권의 주요 이슈 가장 큰 거는 사면 논란이죠. 이게 지금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당연히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면과 관련해서 있던 법적 쟁점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자령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구자령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코로나19 때문에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시점에 대통령한테 사면건의 하겠다 해서 이제 논란이 뜨거워졌는데 먼저 이제 사면의 법적 성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사면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 권한 중에서 그게 어찌 보면 가장 독특하고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권한입니다. 예. 왜냐하면은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에 관해서 다시 대통령이 관여를 해서 죄를 사하여 준다. 이런 개념 자체가 과거 절대군주 시대의 개념이 남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근데 삼권분리 시스템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권한이고요. 예. 그래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행사하는 대표적인 고유 권한으로 분류됩니다. 네. 우리 헌법은 사면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 사면법이 네. 우리나라 법률 제정된 2호입니다. 2호 법은. 예. 예. 그래서 당시에도 대통령 권한으로서 이걸 먼저 규정했다는 게 좀 재밌는 면이 있고 당시라는 게 해방 1948년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이후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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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국가 분열, 혼란 이런 게 있었으니까 네. 사법적 판단을 뛰어넘는 정치적 결단의 수단으로 대통령에게 이것을 챙겨준 것이 아니냐. 네. 이제 그런 정치적, 그런 법적 이제 연역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 사면은 정치적 이슈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이 법이 생겼을 당시만 해도 그때도 이미 좌우의 그 대립이 굉장히 심했던 상황이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 맥락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갈등이 있으면 항상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예,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면권이 기본적으로 절대군주 시대 개념이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삼권 분립 사실은 침해하는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행사 대상 관련해서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면권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다 이런 견해도 있고 이게 자체가 잘못됐다. 예. 예, 권력 분립이나 평등 원칙 훼손이 발생한다. 예. 이런 주장도 있는데 사실 그런 논의에도 불구하고 인정하는 나라가 훨씬 많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도 사면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국왕의 은사권에서 유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근대 국가에서도 유지되고 있고 예.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을 효시로 해서 사면권이 인정되고 있다. 갈등을 조정하고 정의와 한목적성을 조화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면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존재 자체를 다툰다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논의가 적당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행사되었는지 그거를 따져보자.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법조계나 정치권의 논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사면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이제 우리 네. 사면을 도식적으로 우리 나눌 때 보통 일반 사면, 특별 사면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네. 일반 사면은 특정한 죄, 요걸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합당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면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누군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한 자 이렇게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면은 네. 꼭 판결을 받았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 미결수도 당연히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심지어는 수사 대상이 되지 않은 사람도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사면 대상이었으면은 공소권 없음이 되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네. 그에 반해서 특별 사면은 특정한 사람을 정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법에서는 형 선고받은 자에 네. 대해서만 특별 사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특별 사면은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 네. 이 특별 사면이 되면은 나머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확정이라면 일반적으로 대법원 선고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수감 중인 누군가 있다면은 이제 네. 판결을 확정 받았더라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30년이 남았더라도 일단
네, 나머지 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렇죠. 거죠. 자, 그러면 예. 저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사면이라는 게 특정한 사람 대상으로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 얘기 나오지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도 사실 이번 달 14일이죠 아마 대법원. 네, 재상고심. 네, 재상고심이죠. 그게 나와야만 그 이후에나 이제 대통령이 특별사면 대상으로 정할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에 이미 형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예, 특별사면 대상인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상고심에 선고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이 파기환송된 고등법원 사건이 다시 올라간 사건이기 때문에 보통 재상고심은 다시 또 파기돼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14일에 아마 확정이 될 거다. 그걸 이제 대부분 이제 전제로 삼아가지고 이런 논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낙연 대표가 이 사면 얘기를 꺼내고 나온 것도 사실은 이렇게 거의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박근혜 전 전제로 삼은 그런 논의죠. 그래서 아마 시점을 이렇게 잡은 것 같기도 한데, 자 그러면 그 연말에 정부에서 코로나 사태를 고려한 민생 사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네. 이게 민생 사면이라는 건 그럼 일반 사면입니까? 특별 사면입니까 이게? 어떤 듣기에는 일반 사면 같은데? 그렇죠. 개념상으로는 사실 일반 사면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일반 사면의 방식이 절차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요거를 특별 사면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 사면 같은 경우에는 그 적발이 됐든 안 됐든 죄를 정해가지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하는 것이라 가지고 사실상 법의 적용이 일시적으로는 이제 배제가 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이나 법 규정에서 이거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 절차가 사실 간단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행사하면 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은 그 일반 사면은 죄를 정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고 그럼 적용이 되는 그 개개의 경우마다 이제 적용 쭉 되게 되는데 특별 사면을 할 때는 그 기준을 정해서 리스트를 쭉 뽑습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렇죠. 처음부터? 그래서 아예 대상자를 아예 선정을 해가지고 그 특별 사면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3,024명인가를 사면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방식은 특별 사면 방식에 의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게 뭐 8.15 특사, 광복절 특사 이렇게 특별 사면의 준말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는 게 대부분 특사로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 마지막 일반 사면은 1995년이 마지막입니다. 1995년이요? 네. 아하,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5년 전이네. 그 사반사기 지났네요. 그러면 뭐 일반 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제 현대 시대에는 거의 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국회하고의 관계도 조금 민감하고 절차도 좀 복잡하고 이러니까 대부분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특별 사면을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뭐 이 사면 관련해서 뭐 국회 동의를 얻었다, 뭐 국회에서 뭐 이거 가지고 뭐 대립이 있다는 얘기는 저도 못 들어봤으니까요. 수십 년 동안. 그렇죠. 손쉬운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사법적 평가 끝난 거다. 이 부분에도 의미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사법적 평가가 끝나가지고 유무죄가 가려졌기 때문에 국회의 법률에 대한 효력을 좌우한다 이런 개념도 없고 사법권에 대한 침해 논란도 좀 적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절차적으로도 간소화되어 있고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사하는 데 대해서 이 부분이 그래서 다른 삼권 분립에 대한 침해 훼손 우려가 좀 더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특별 사면 방식으로 하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사면과 같은 목적을 띠고 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연말특사에서는 이제 그래서 민생사범위주 이른바 선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사면을 하면 법적인 효과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보통 이제 사면이 되면은 복권을 같이 시켜주거든요. 복권은 이제 사면을 해서 이제 집행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끝난 거를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사면이랑 복권이 이제 세트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보통 이제 그 경미한 범죄들에 대해서 사면이 많이 됩니다. 민생사범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교통사고, 뭐 운전면허, 뭐 그리고 소액의 절도, 생계형 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면과 복권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전과 관계에 대해서 미치는 그 악영향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뭐 응시할 수 없다거나 임용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것, 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거나 이런 제한들이 풀리니까 다시 이제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이제 만들어주면서 이제 그 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민생 사면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를테면 그
면허 취소된 분들이 많잖아요. 뭐 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분도 있지만은 네. 사고 때문에 보통 우리 이제 이를테면 가해자로 사고를 내게 되면 운전자가 그 상대방 그 피해 차량에 몇 명이 부상했는지에 따라서 그 벌점이 올라가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해버리면 그냥 한 방에 그냥 면허 정지되고 뭐 취소도 되고 그러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런 분들이 부재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사면 복권 될 때 그런 부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네. 벌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이제 회복이 되고요. 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음주운전으로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어떻게 됩니까? 뭐 사면 대상이 됐을 경우인데 요즘엔 사실 음주운전에 거의 대한 안 처벌이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잘 안 집어넣죠 이제는. 그러니까 저도 보통 벌점 올라가고 뭐 중형선 침범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경우 예. 접촉사고 난 경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한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 사면에서 저도 음주운전자는 뭐 배제한다, 제외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그 죄명을 가지고서 범위를 이 리스트를 쭉 뽑는 과정에서 넣고 빼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거기서 좀 국민적인 공감을 얻기 힘든 부분은 사면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이게 교통사고, 그다음에 뭐 운전면허, 그다음에 또 뭐 저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장발장처럼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훔친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많이 포함이 되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래가지고 절도의 경우에도 전과 몇 범이냐, 혹은 전과에 이제 그 이르는 과정에서 소액 절도 아니냐, 이제 그 금액도 따집니다. 네, 상습성 같은 것도 그렇죠. 그런 것도 보고 이제 상습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제거를 처음에 하고 그리고 이제 전과가 낮은 경우에도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이건 정말 소액 절도구나, 생계가 어려웠구나, 이제 이런 걸 판결문 기준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른바 뭐 그냥 도둑질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면은 일반 도둑질은 그냥 절도고, 그다음에 뭐 흉기를 들고 들어가면 이게 특수간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흉악범으로 넘어가면 이런 사람들은 또 보통은 배제가 되죠. 보통 강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면에 잘 거의 안 넣습니다. 그렇죠. 강도는 거의 거의 안 넣습니다. 성범죄도 아예 안 넣고요. 성범죄도 그렇고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제 이른바 흔히 말하는 중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도 대상자 되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근데 우리가 보통은요, 이번에도 지금 이제 사면 얘기 나왔을 때 이낙연 대표가 얘기한 그 사면은 당연히 저거 아니겠습니까? 특별 사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특별 사면 얘기할 때는 또 어떤 특정 정치인을 염두에 둔 사면을 보통, 많이 이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사에서도 주로 그런 이제 이름을 거명하면서 얘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특별 사면도 뭐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원포인트로 해가지고서 쭉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리스트를 일반 사면 비슷하게 진행을 하더라도 여태까지 정치인들을 이렇게 원포인트로 넣는 경우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종종 있었던 경우고 그때마다 사실 항상 논란이 됐는데 지금처럼 뜨거운 경우는 사실 또 좀 드문 경우기도 하죠. 그렇군요. 자, 이렇게 사면이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봐서는 그냥 다 사면이겠거니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법률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사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 일반 시민들도요, 그동안에 이를테면 자기가 어떤 저질렀던 그 잘못이 있는데 그 잘못의 범주가 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사면이 됐는데 사면이 된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사건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자주 있습니까? 예, 종종 있습니다. 자, 근데 이낙연 대표 이제 발언으로 이제 그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이슈 급부상한 건데, 자, 먼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다음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대상 될까요? 하면 일단 뭐 형식적 요건은 이번에 재상고심까지 완료되면 형식적으로는 뭐 당연히 되고요. 법적으로는 절차가 특별 사면은 법무부 장관의 상심 거치고 국무회의 이제 심의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행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절차에서도 사실 걸림돌이 될 부분은 없습니다. 오로지 대통령의 결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특별 사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걸로 어느 정도 정리된 면이 있기 때문에 재상고심 이후 10년 기자회견 아마 요 정도까지의 추이를 봐서 대통령께서 결단하실 문제고 지금 정치권도 그 추이를 보면서 입장을 계속 변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뭐
뭐 반성을 전제로 한다, 뭐 당원의 뜻을 따르겠다, 이거는 사실 근데 정치적인 입장이고 화면에서 그거를 결부시키는 조건이라는 거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정치적인 그 이제 입장에 따라서 판단을 하겠다, 사태의 이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 이제 이런 입장들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당내에서는 뭐 특히 핵심 지지층은 사면 절대 안 된다. 네. 또 뭐 지도부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일단 한 발 물러선 상황인데 이 대표가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 이것에 대해서 사법적으로 다툴 어떤 여지도 있나요? 남아 있나요? 혹시? 아니, 없습니다. 사면이 행사되면은 네.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예. 과거에 이미 한 차례 헌법재판소에서 이에 대해서 판단이 내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예. 그 사면이 위헌이다라고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는 네.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들은 그 타인의 사면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서 간접적 이해관계자니까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적격이 없다. 이래서 각하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면은 정치적으로는 네. 찬반이야 계속 있겠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도 더 사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구자량 변호사와 함께 사면 관련해서 법리적으로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구자량 변호사였습니다.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죠.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스튜디오에 못 나오고 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새해 첫 방송입니다. 네. 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올해는 코로나19 걱정 없이 마스크 없이 얼굴 보면서 즐거운 스포츠 소식 많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은지 기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말씀하신 네. 것처럼 빨리 마스크 벗고 스튜디오에서 직접 좀 뭐 저희 그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팬도 네. 많습니다. 조 기자. 그래서 청취자들을 위해서라도 네. 빨리 스튜디오에서 함께 진행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새해 첫 소식 네. 뭡니까? 네, 2021년 원래라면 스포츠 메가 이벤트가 없는 쉬어가는 해인데 예. 도쿄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올해 하계올림픽이 일단은 열린다고 합니다. 예. 오늘이 정확히 개막 200일 전이에요.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해서 8월 8일까지 치러질 예정인데요. 예. 뭐 제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부터 기자 일을 하면서 동하계올림픽 여러 번 경험을 했는데 예. 사실 200일 전이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막 시리즈 기획기사 쓰고 뭐 인터뷰하고 대회 따라다니느라 참 바쁜데 예. 올해는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취재가 위축된 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예. 올림픽이 정말 열릴 수 있을까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일본 보니까 네. 확진자가 어제 6일 연속 3,000명 넘었더라고요. 3,000명이요. 예. 네, 확산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 또 그 접종 속도와 범위 또 일본의 방역 대책 예. 선수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출전할 생각이 있을지 스타가 얼마나 올지 종목별로 예선전 일정도 따져야 하고 뭐 관중이 올지 말지 첩첩산중입니다. 예. 일본 내 여론조사에서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바라는 여론이 60% 넘었더라고요. 아, 이건 역시 그래요? 변수일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그러면 그 IOC 입장에서는 일본 국민들의 여론 네. 반발을 무릅쓰고 하는 거라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 올림픽 준비하는 우리 선수들 마음은 참 우리 조 기자처럼 뭐 이게 뜨뜻미지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싱숭생숭? 싱숭생숭. 예, 네. 예.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는 원래 1월 1일에 선수촌 개방해서 막 새벽 운동 찍고 네, 산에 그러게요. 올라가서 뭐 일출 보고 이런 취재 루틴들이 사실은 있는데 네. 올해는 이것도 역시 못했죠. 선수촌에서 일부 종목만 지금 진천에 들어가서 외출 외박도 없이 훈련하고 있는데요. 예. 기자들이 못 들어가니까 체육회에서 뭐 새해 인사, 각오 영상 찍어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선수들 그냥 뭐 의연하게 묵묵히 구슬땀 흘리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일단 뭐 양궁, 펜싱, 태권도 이런 뭐 유력 종목들에서 금메달 7, 8개를 따서 종합 10위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잡았고요. 예. 뭐 선수들 생각만 하면 올림픽이 좀 꼭 열려야겠다 싶긴 합니다. 네. 자, 우리 계속 그 손흥민 선수 뭐 100호골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말에. 네, 새해 첫 경기에서 토트넘 개인 통산 100호골 썼습니다. 예. 뭐 9수 시달렸는데 새해 축복했고요. 토요일 밤 리즈 유나이티드와 홈경기에서 해리케인의 패스를 쇄도하며 원터치로 밀어넣어서 골맛을 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2015년 8월에 토트넘에 입단했죠. 5년 5개월 253경기 만에 공식 경기 100골입니다. 역시나 겸손한 소감이었는데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팀원들 도움이 있었고 국민 응원도 있어서 가능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 손흥민 선수 프리미어리그 12골로 득점 랭킹 2위로 올라섰습니다. 득점 선두가 이제 리버풀의 살라 선수인데 13골인데 그중에 5골이 사실 페널티킥이거든요. 그럼 질이 손흥민 다른데? 선수 100% 필드골이라서 순도가 높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토트넘도 4위로 선두권 불씨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해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김하성 선수 얘기 저번에 했었는데 네. 확실하게 그럼 그때 우리 계약 한다 만다 그랬었는데 도장 찍었죠 이제? 그렇죠. 네. 대박 계약입니다. 류현진 선수 못지않은 잭팟인데 네. 김하성 선수 샌디에이고와 최대 5년간 총액 424억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4+1 계약이거든요. 예. 일단 4년 동안 2,800만 달러, 304억 원을 보장받고요. 예. 타석에 서서 뭐 보너스까지 많이 더하면 최대 3,200만 달러, 348억 원을 받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이제 4년 지난 다음에 1년 연장 옵션 쓴다면 총액 규모는 3,900만 달러, 424억 원이 되는 겁니다. 예. KBO 출신 6번째 야수다, 유격수다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역대 최고고요. 예. 5년 계약 모두 채운다면 2012년 말 류현진이 다저스 입단했을 때 조건인 6년 총액 3,600만 달러보다 많은 액수가 됩니다. 김하성 선수 본인의 SNS에 샌디에이고 홈구장 페코파크에서 찍은 사진 올렸더라고요. 설명으로 굿 하면서 이제 따봉, 엄지손가락 든 이모티콘 올렸고요. 예. 지난 2일에 귀국해서 지금 자가격리 중인데 출국 전에 기자회견 열고 소감과 각오도 밝힐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얼마나 좋은지 새해 첫 소식 손흥민 네. 선수 100골도 들어오고 또 김하성 선수 도장 찍었다는 얘기도 기쁜 소식 많이 들어왔네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홍보선 출발 새 아침 새해 첫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